7월 20일 목요일 상암동 클래스 시작합니다. 폭우 피해가 컸던 지난 주말 골프를 쳐서 논란이 된 홍준표 대구시장이 결국 사과했습니다. 또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제자가 선생님을 폭행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시사 이슈 알기 쉽게 짚어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점심 드시러 갈 때나 또 낮에 산책하려는 분들 시원한 물 꼭 챙기시고 자외선 차단도 확실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벌써 더워요, 지금. 네네. 네, 일단 외출하시기 전에 상암동 클래스 줄여서 상클. 오늘도 1시간 상클과 함께 하시죠. 가겠습니다. 네, 외출 꼭 하셔야 된다면요.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김태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 도시락 이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점심시간에 친구, 동료들이랑 도시락 까먹으면서 식사하면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주요 시사 이슈를 짚어드리는 코너입니다. 자, 이재승 기자, 네네. 오늘 첫 번째 소식 뭔가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태극기 덮여 하늘로입니다. 네. 좀 가슴 아픈 이야기죠. 예. 네, 경북 예천의 내성천에서 금리에 휩쓸렸던 해병대원이 실종 14시간 만에 발견됐습니다. 예천 스타디움으로 옮겨진 그는 태극기에 몸이 덮인 채 전우들의 경례를 받으며 해병대 헬기에 실려 포항으로 이송됐습니다. 자, 발견된 시점은 어젯밤 11시 8분쯤 내성천 고평대교 하류 400m 지점이었는데요. 드론이 야간 수색을 하던 중에 붉은색 옷을 입은 A1병을 확인을 했고요. 오늘 새벽 0시 45분쯤에 태극기에 덮여 해병대 헬기에 실려 해군 포항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전우들은 하늘로 오르는 해병대 헬기를 향해서 경례하며 굳은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네, 오랫동안 찾지 못하고 있어서 걱정을 했는데 네. 결국에는 발견을 했습니다. 네. 현장에 있던 가족들 살아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을 텐데요.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수색 현장 인근 숙소에 있던 가족들도 소식을 접하고 해군 포항병원을 찾았습니다. 이 A1병의 이모는 시험관 시술을 해서 어렵게 얻은 조카다. 얼마나 착하고 얌전하고 똑똑한 아이인데 라면서 눈물을 흘렸고요. 또 해병대도 조카가 원해서 지원해서 간 것이다 라면서 할머니한테는 이 실종에 대해서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앞서 A1병이 실종된 직후에 현장을 찾은 가족들은 구명조끼만 입혔어도 살았을 텐데 라면서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어딨어요? 우리 아들이 물살 쓰는데 어저께도 비도 많이 오는데 왜 구명조끼를 안 입혔냐고 그래. 자, 올해 20살인 아들은 결혼 10년 만에 얻은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예천 지역 사고 현상에 투입됐다가 사고 지점에서 실종자 수색 도중에 급류에 휩쓸리며 실종이 됐고요. 해병대 측은 당시 수색에 나선 대원들에게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사고가 났던 내성천 물살이 되게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제 해병대가 투입한 그 장갑차가 속도를 높여도 앞으로 못 나갈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5분 만에 수색을 중단했습니다. 예. 자, 장갑차도 수색을 포기한 그 빠른 물살에 장병들이 맨몸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렬로 서서 물속을 걸어 다니면서 수색을 한 건데요. 자, 구명조끼 등 제대로 장비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최초 신고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군복 입은 채로 장화 신고 물속 깊이 들어가면 안 되죠. 빠지게 되면은 옷을 입게 되면 옷이 붙잖아. 수영하기 힘들거든. 근데 사실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도 물놀이 같은 거 해보잖아요. 네네. 일반 옷을 입고 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구명조끼가 왜 없으면 안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네. 도대체 구명조끼는 왜 제공이 안 된 그 건가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자, 해병대 측은 이 구명조끼가 제공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에 들어갔을 때 깊지 않았으며 또 소방당국과 협의가 이뤄진 하천 간 도보 수색 활동이었다라고 좀 해명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실제 유속은 매우 빨랐고요. 또 깊은 곳도 있었죠. 대열을 갖춰서 하천 주변을 수색하던 중에 집안이 내려앉으면서 급류에 떠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밑에가 모래바닥인 경우가 많아서 푹푹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갑자기 움푹 패인 곳도 있고요. 그리고 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증언한 인터뷰를 보면요. 물살이 생각보다 너무 거세서 이렇게 서로 군인들이 이게 팔짱을 끼고 겨우겨우 앞으로 나가면서 수색을 하고 있었는데
이 팔을 놓치면 떠내려갈 그렇죠. 것 같았다라고 증언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와, 근데 이런 거센 물살 속에서 사실상 맨몸으로 그냥 수색했다. 이게 참 안타깝고 시간을 정말 되돌리고 싶은 그런 네. 심정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해병대 사령부가 이 순직한 해병대원의 명복을 빌며 또 유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밝혔고 또 전반적으로 안전 점검을 하고 보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피해 지역 곳곳에서 인근 부대 장병들이 다 수색 작업, 그렇죠. 복구 한참 작업 하고 있죠. 돕고 있잖아요. 네네. 속도도 중요한데 이 군장병들의 작업 환경이 과연 안전한지 지금 꼭 확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충북 오송읍 그 그렇죠. 지하차도 그 참사와 관련해서 이 관계기관의 뒷북 대응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참 계속해서 좀 이렇게 안타깝기도 하고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송 지하차도에서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이 사고 발생 1시간이 지나서야 처음 보고를 받은 걸로 아이고. 드러났습니다. 1시간이요? 그렇습니다. 와. 한마디로 이 관련 대응 시스템이 엉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시민단체와 유족은 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중대시민재해라면서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홍복청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아이고. 그 20살 해병대원의 네. 명복을 다시 한번 빌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습니다. 자, 다음 도시락 뭔가요? 네. 자, 다음 이슈는요. 네. 등 떠밀려 사과입니다. 아, 네, 수해 피해가 컸던 지난 주말에 골프를 쳐서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인데요. 자, 그제 도시락 이슈에서 한번 다뤘었는데 네. 이때까지만 해도 아주 기세등등한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보시죠. 볼 때처럼 덤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거기 기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입니까? 네, 하지만 이 폭우 상황에서 골프를 쳐 논란이 된 지 나흘 만인 어제 홍 시장은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네, 그간 매뉴얼에 어긋난 행동은 없었다고 반박을 했지만 비난 여론이 커지자 결국 고개를 숙인 겁니다. 네. 자, 그렇다고 잘못을 완전히 인정한 건 또 아닌데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이것도 들어보시죠. 네. 1시간가량 운동을 하였고 중간에 비가 와서 그만두고 돌아왔습니다. 재난 대응 매뉴얼에는 위배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결국 홍 시장이 사과를 하긴 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매뉴얼에 위배된 일은 없다. 하지만 뭐 지적이 나오니까 송구스럽다. 뭐 이렇게 사과하겠다. 딱 네, 키워드 뽑은 대로 등 네. 떠밀려서 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네, 계속해서 좀 그런 느낌이 있죠. 예. 자, 그간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홍준표 시장을 향해서 맹공을 퍼부었기도 했거든요. 홍 시장이 이런 행보가 이런 입장이 당의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것도 들어보시죠. 네. 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인식은 이 고위공직자의 기본 자세와는 매우 거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오늘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수해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를 하는데요. 당 윤리 강령에 따르면 자연재해 상황에서 골프 등 국민 정세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윤리위가 직권으로 상정한 안건인 만큼 징계 개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큰데요. 실제로 지난 2006년이죠. 한나라당 시절에 홍문종 전 의원이 수해 골프로 물의를 일으켜서 제명된 바 있습니다. 예. 자, 일각에서는 홍 시장도 당원권 정지나 제명 등 중징계가 내려질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아무튼 뭐 등 떠밀려 서간 느낌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네. 국민의힘 차원에서 어떤 당 차원의 조치가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자, 이번 이슈는요. 담임 내리꽂은 제자입니다. 아이고. 자, 계속해서 조금 좀 무거운 그런 얘기들 좀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예. 자, 초등 6년생 제자가 교실에서 이 교사를 폭행을 했는데요. 이 제자에게 폭행당한 교사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고 3천여 명의 교사들은 교권이 무너졌다며 탄원서를 냈습니다. 사실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6학년 뭐 덩치가 클 수 있겠지만 네네네. 선생님을 때린 이유가 뭡니까? 네. 자, 사고는 지난달 30일 서울의 예.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일어났습니다. 특수반 수업을 듣던 학생이 상담 대신에
체육 수업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해서 교사 A씨가 설득하던 중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보다 더 체구가 큰 학생이었어요. 눈을 맞고 뭐 얼굴을 맞고 어디를 주먹질을 쉴 새 없이 당하다가 몸이 붕 뜨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저를 들어서 바닥에 내리꽂더라고요. 아이고. 네, 지금 뭐 잠깐 화면으로도 봤지만 선생님 막 손에 뭐 붕대를 감고 계시고 그런 예. 모습이 보였는데요. 자, 이 학생은 분노 조절 등 문제로 하루 1시간씩 특수반 수업을 들어왔는데요. 당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욕을 내뱉더니 폭행이 시작된 겁니다. 가위를 짚는 그 순간이 너무 무서웠어요. 탁상 거울을 또 집어 들더라고요. 거울은 다른 애들한테도 튈 수 있으니까 그건 제발 하지 마 라고 했는데 또 기어이 저한테 던지더라고요. 네, 이 교사 A씨는 혼자 병원에 갔고 팔을 다치는 등 전치 3주 상해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 문제는 이 학생의 폭력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건데요. 지난 3월에도 A씨를 한 차례 폭행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선생님 교사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당시에 교실에 이제 다른 학생들도 있었을 네네네. 거 아니에요. 근데 참 학생들 입장에서도 충격이 컸을 것 같고 예.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이 망설였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당시 교실에 있던 학생들도 이를 목격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이 맞는 걸 본 다른 초등학생들 입장에선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아이들 중에는 우는 아이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네. 자, 또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3,000명이 넘는 교사들이 A씨에게 힘을 보태는 탄원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가해 학생 측은 이번 일에 대해서 그럼 어떤 입장 보이고 있는 건가요? 네, 좀 그쪽 입장도 참 궁금하긴 네. 하죠. 이 가해 학생 B군 측은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고 경계성 지능에 해당한다며 신경을 써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교사 A씨가 B군만 처벌을 하고 혼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어 이 B군이 피해자라며 A씨와 동료 교사들을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자 또 교사 A씨도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요. 자, 이번 주 중에 B군을 형사 고소하고 부모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이 드러나면서 그 교육계 그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많은 지금 의견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런 위기에 처한 선생님은 누가 보호할 것인가? 이런 숙제가 남아있고 이게 빨리 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게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 같기 때문에 그렇죠. 네. 교실 환경, 교육 환경, 교권에 대한 고민을 빨리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는요. 자, 화장실 수리만 7천만 원입니다. 7천만 원이요? 네, 화장실 수리에 7천만 원. 예. 자,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볼게요. 지난해 7월 취임한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공간을 리모델링하면서 1억 원이 넘는 세금을 쓴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나 화장실 고치는데 7천만 원이나 썼습니다. 공사 내역을 살펴봤는데요. 대변기 4개와 소변기 2개를 새로 설치하는데 500여만 원을 썼습니다. 네. 또 칸막이에 700만 원, 타일과 대리석을 까는데도 600만 원가량이 들어갔습니다. 우와. 여기에 출입문 교체까지 자, 기본적인 비용 이 정도는 뭐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러면 나머지 화장실 교체 비용 7천만 원 중에 2천만 원 썼으니까 5천만 원으로 화장실 어느 부분을 고친 걸까요? 자, 업계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세당 100만 원씩이라고 하면은 엄청 좋은 거 아닌 이상은 많이 비싸게 잡힌 거죠. 공사를 담당하는 업체는 국방부가 발주한 대로 했다는 입장입니다. 네. 들어보시죠. 이 컨셉 자체가 브론즈랑 그런 게 들어간 거라서. 그리고 소방의 칸막이 같은 경우는 좀 비싼데 이거는 제작을 했어요. 금속으로 만들었어요, 애초에. 아니 뭐 노후화가 되면 충분히 뭐 고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지금 컨셉이 브론즈라고 네, 한 그렇죠. 것 같아요. 제가 그 금운동 할 때 그 브론즈를 말하는 거 맞겠죠? 네, 저도 이 브론즈 컨셉이 뭔지 몰라서 한번 찾아봤는데 예. 명확히 나오진 않아요. 네네. 근데 이제 화장실 내부를 금속으로 치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약간 있는 뭐 고급스럽게 보이게. 네, 그런 대목입니다. 이 세금 낭비라는 지적에 합참은 국격을 고려한 거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다른 나라 군 관계자들이 많이 찾으니 외국인 채용에 맞게 크게 만들다 보니까 비용이 더 들었다라고도 했습니다. 1996년 준공된 이후에 보수 공사를 하지 않아서 노후화가 됐고 악취도 심했다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외국 인사의 방문이 그렇게 많이 있었느냐? 비싸게 만들어 놨는데 활용이라도 좀 잘할 수 있겠느냐? 요걸 좀 자, 또 따져봐야겠는데요. 그것도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자, 그래서 지난 1년간 합참의장 공관을 방문한 외국 인사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네.
5차례에 걸쳐 22명이 온 게 전부였습니다. 아. 자, 7천만 원을 썼는데요. 이 때문에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합참은 일부 비용이 늘긴 했지만 적정 수준에서 공사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안타깝게도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그 해병대원이 구명조끼도 못 입고 수색 중에 순직한 네. 이 사건과 겹쳐서 아니 그 고칠 돈으로 해병대 구명조끼라도 더 사줘라라는 이런 안타까움 섞인 비판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지난해 대선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인수위가 이런 그렇죠. 뭐 호화 공관, 뭐 관사 문제 해결하겠다라고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7천만 원을 들인 화장실 네. 개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자, 이어서 지금 이 시각 모바일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김태인 기자. 네, 누리꾼들의 이목을 끈 그 소식,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들 먼저 한 줄로 살펴보겠습니다. 키워드들 함께 볼게요. 뭐 갈비뼈 사자, 비상대피로, 그리고 황당한 광고, 커피, 상호주의보까지 다양한 키워드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럼 이 가운데 몇 가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살펴볼 소식은 한층 건강해진 갈비뼈 사자입니다. 김해안 동물원에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태로 발견됐던 이 수사자 혹시 아시나요? 예, 예. 네, 지금 제 옆에 사진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발견 당시에 늑골이 드러날 정도로 말랐어서 갈비뼈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많은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분노를 유발했던 사진인데 그래서 뭐 동물원에서 학대받은 거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커졌어요. 그렇죠. 네, 지금 영상으로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자는 2004년생으로 지난 2016년부터 경남 김해의 부경동물원에서 생활했습니다. 올해 20살로 사람으로 치면 100살이 넘는 초고령이라고 합니다. 7년여간 천장이 막힌 좁은 실내 시멘트 우리에서 살아왔고 열악한 환경에서 홀로 지내는 모습이 시민들에 의해 공론화됐습니다. 학대 논란에 당시 동물원 측은 동물원 운영은 어려웠지만 사자를 굶긴 적은 없다며 학대는 없었다고 해명했었습니다. 당시 그 보도가 된 기사들을 보고 저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이 동물원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수사자 논란이 일면서 청주동물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예. 옮겨진 새 보금자리는 넓은 야외 우리고요. 또 흙을 밟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청주동물원이 이 사자의 건강해진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우와. 함께 보시죠. 이전보다 확실히 살이 좀 붓고 체격도 좋아졌습니다. 네네. 또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바람이라는 이름도 생겼습니다. 야. 답답한 실내를 떠나 야외에서 바람을 실컷 느끼며 살라는 의미로 청주동물원에서 지어줬다고 합니다. 바람 피우라는 건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청주동물원 운영자는 바람이가 먹이를 가져오는 동물복지사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기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살이 오른 모습이 보기 좋다, 다행이다. 이름대로 바람처럼 자유롭고 편하게 지내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새 보금자리에서 안정과 또 건강을 되찾은 모습 보니까 저희 마음도 참 좋네요. 네, 이제 갈비뼈 사자 아니에요. 바람이에요. 바람이, 아, 튼튼한 바람이. 바람입니다. 자, 다음 준비한 소식 뭔가요? 네, 다음 소식은 비상대피로에 자전거 두고 뻔뻔입니다. 오. 간혹 건물 내 비상계단이나 복도에 개인 물건 놓여져 있는 거 본 적 있으실 텐데요. 최근 비상대피로에 자전거 여러 대를 둔 한 아파트 주민이 뻔뻔한 태도를 보여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 아니 그 아파트 복도나 계단에 물건을 쌓아두면 이게 소방법 위반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아파트 복도나 계단은 불이 날 경우에 피난 통로가 되기 때문에 절대 물건을 쌓아둬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런데 한 주민이 이를 어기고 비상계단에 자전거를 둔 것도 모자라 창문에다 잘 보이게 일종의 경고문을 붙여서 논란이 된 건데요. 오. 이 사진을 보면요. 비상계단에 성인용 자전거 2대와 아동용 자전거 1대, 킥보드 3대가 놓여 있습니다. 네. 근데 창문에는 자전거가 파손될 시 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문이 붙어 있어요. 심지어 창문을 열지 말아주세요. 물이 자꾸 들어와서 자전거랑 킥보드 다 망가집니다. CCTV 확인해서 배상 책임 묻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참나. 이 사진을 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이 글쓴이는요. 예. 아파트 계단에 자전거 쌓아두고는 문제 생기면 배상해야 한다니 이런 건 처음 봅니다. 라며 황당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시글 쓴 분 말에 공감이 가는 게 거기 물건 안 놓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 원칙을 어겨놓고서는 이거 망가뜨리면 배상 책임 묻겠다.
와, 이거 원칙을 그러니까 알때 우리 뭐 모르는. 어제도 했던 그 주차 빌런들이 있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주차 빌런 일정도 세고도 이제 주차를 하는 건데 자전거를. 그러니까요. 원칙 어겨놓고 자기한테 피해는 안 받겠다. 그렇죠. 야, 이 상크 시청자, 우리 상크리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도 좀 댓글 좀 달아주시죠. 네, 상크리 여러분 의견 정말 궁금합니다. 꼭 댓글 달아주시고요. 이번 논란의 누리꾼들은 소방법 위반인 걸 모르나 뻔뻔하네. 경고문 밑에 신고하겠다, 빨리 치우세요 라고 적어보는 건 어떤가요?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이 댓글에도 나온 것처럼 소방법 위반입니다. 소방법 위반하면 적발이 됐을 때 최대 100만 원까지 벌금 처분 받을 수 있으니까 하루빨리 치우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소식도 전해주세요. 네, 다음은 아프리카로 돌아가 황당한 광고입니다. 아프리카로 돌아가라니 무슨 말인가 싶은데요. 최근 한 광고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된 겁니다. 바로 이 광고입니다. 두 소녀가 있습니다. 네. 어두운 피부색을 한 아이는 울고 있고요. 바로 옆에 있는 아이는 손가락으로 울고 있는 아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사람이냐고 묻더니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게 요즘 세상에 나온 광고가 맞는지 제 눈이 의심스러운데 아이들 캐릭터를 그려놓고 지금 대놓고 인종차별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광고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더 문제가 된 게 이게 어린이 영양제 광고였습니다. 이 영양제를 먹으면 피부가 하얘질 수 있다, 안색이 밝아질 수 있다는 취지로 SNS에 관련 광고가 올라왔던 건데요. 영양제를 만든 업체는 논란이 일자 불편드려 죄송하다면서 해당 광고는 모두 종료 조치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누리꾼들은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인종차별이라니 광고 만든 사람 누구냐? 내가 다 부끄럽다 라면서 비판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커피로 알츠하이머병 예방입니다. 현대인들의 이른바 필수템 커피죠. 네. 하루 한 잔 정도 커피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하루에 커피 몇 잔 정도 한 드시나요? 잔이 뭡니까? 저는 자기 전에 먹어도 잠이 다행히 잘 와서 한 넉 잔은 먹는 것 같아요. 저와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체질이시군요. 아, 잠 못 자십니까? 저도요. 저는 뭐 한 모금만 먹어도 와 카페인 들어가는구나 이런 느낌이 바로 느껴지거든요. 저도 카페인에 좀 취약해서 가급적이면 안 마시려고 그래요? 해요. 네. 제가 다 먹겠습니다. 아, 예. 저도 사실 카페인이 좀 예민해가지고 하루에 근데 한 잔 정도는 마시기는 해요. 예. 근데 앞으로 이 커피 조금 더 늘려야 하나 싶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커피로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건데요. 특히 이거 커피 중에서도 진하게 추출한 에스프레소가 알츠하이머병 원인 물질 중 하나인 타우 단백질의 응집을 막는 작용을 한다는 건데요. 이탈리아 베로나대의 마리아 피나 도노프리오 박사팀이 시험관 실험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얻어낸 겁니다. 아, 이게 이탈리아에서 실험을 했고 에스프레소로 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즐겨 먹는 미스커피는 아니겠죠? 네, 믹스커피 아니고 에스프레소입니다. 이 연구팀은요, 에스프레소의 실제 효과를 알아보려면 동물이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포함해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단계긴 하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한 신경퇴행성 질환이 어떻게 발생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타우 단백질 응집 여부가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타우 단백질이 서로 뭉칠 경우에 신경 독성을 띠면서 알츠하이머병이 발병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일부 연구자들은 이 타우 단백질 응집을 막을 수 있다면 알츠하이머병 증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 소식에 에스프레소 기기 샀는데 뿌듯하네. 혹시 커피 광고하려는 거 아니야? 라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에스프레소를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23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날개 없는 추락, 네이버, 카카오 살아날까? 올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유독 힘을 못 내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양대 플랫폼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인데요. 한때 국민주로 불리기도 했지만 주가가 계속 내려가면서 시가총액 10위권 바깥으로 밀려났고요. 이제는 이거 좀 빨리 팔아버리고 탈출하고 싶다 이런 고민까지 되게 만드는 주식이기도 합니다. 끝없이 추락하던 네이버와 카카오는 과연 반등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재미있고 알찬 산업 이야기 그리고 주가 이야기까지 전문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경제 맥을 짚어주는 도사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도 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실 네이버, 카카오는요 거의 네. 공기처럼 검색, 뭐 쇼핑, 메신저 이렇게 매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들이 뭐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지난 2020년, 2021년 네이버, 카카오 뭐 회사 차원에서도요. 또 실적 차원에서도 네. 주가 차원에서 정말 승승장구했었는데요. 네. 최근 들어 네이버, 카카오 굉장히 힘든 나날을 겪고 있습니다. 뭐 주가도 많이 무너졌고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사업 자체 실적도 부진해지면서 일단 사업의 구조조정 이루어지고 있고 네. 이제 인력도 구조조정은 아니지만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됐습니다. 아, 이 네이버, 카카오를 뭐 네카오라고 줄여서 네. 하잖아요. 그거 되게 좀 튼튼한 거라고 저는 이미지를 생각했는데 그게 좀 아닌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이 주가가 가장 높았을 때와 비교하면 거의 뭐 반토막 수준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네카오 주가를 먼저 한번 볼까요? 예. 우리나라의 국민주라고 하면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 다음으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주식이 네. 카카오 또 네이버였었는데요. 자, 2021년을 보겠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의 시가총액 5위 안에 들었을 정도로 승승장구하고 잘 나갔었죠. 네. 자, 그러나 바로 7월 19일 기준입니다. 올해 지금 네이버, 카카오는 10위권 밖으로 13위, 16위권까지도 추락한 그런 상태니까 예. 주가 흐름을 또 따로 한번 볼까요? 예, 예. 카카오 같은 경우 뭐 먼저 뭐 네이버 볼까요? 45만 원, 뭐 46만 원, 50만 원 간다 만다 하던 게 20만 원대 이것도 붕괴됐었다가 올라왔고요. 카카오는 더합니다. 16만 원, 17만 원 언저리까지 왔던 것이 지금 현재 5만 원대였고 한때는 5만 원도 깨지니까 반토막 아예 3분의 1토막까지 추락해서 참 많은 투자자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은 얼마나 지금 속이 상하실까 싶기도 한데 네.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우리가 이 네이버, 카카오, 네카오를 플랫폼 주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돈을 버냐? 그리고 어떨 때 주가가 오르냐? 현재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역시 광고입니다. 많이 광고. 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쇼핑이라고 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 우리가 네. 이걸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적을 내게 되고요. 또 컨텐츠 같은 것들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네. 이게 좋으면 주가 오르는 거고요. 또 하나 봤을 때 우리가 성장성이 있을 때 예. 이게 실적은 안 나오지만 이거 성장성 같아 할 때 주가가 오르게 되는데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는 어떤 상황이냐. 광고 또 라이브 커머스 사업이 굉장히 주춤합니다. 이건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죠. 게다가 검색 점유율까지 경쟁사의 구글입니다. 이것도 네. 설명드릴게요. 주춤해지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카카오란 하나의 회사를 뭐 엔터, 게임 뭐 다 쪼개도 네. 과거에는 그래 성장성이 있어라고 해서 용인해줬지만 이제는 그 회사들을 다 쪼갠 것들을 오히려 악재로 해석하게 되면서 이런 주가 추락, 급락까지 오게 됐다.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아, 아까 이제 검색 그 라이벌로 구글도 언급해 주셨고 네. 그다음에 뭐 MS라고 하죠. 마이크로소프트 네. 이런 미국의 이른바 그 거대한 테크 기업, 빅테크 기업들 네. 이런 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가가 좀 잘 나간다고 알고 있는데 네. 왜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는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 똑같은 이런 플랫폼, 뭐 검색에서 광고 붙이고 이런데 우리 주가는 그런데 당장 구글을 봐라. 이미 주가는 회복하지 않았느냐 예.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자 볼까요 한번. 엔비디아나 애플은 정확히 네이버, 카카오랑 비교하기는 좀 힘들고요. 예.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미국의 빅테크들은 주가들이 다 뭐 회복하고 엔비디아는 뭐 훨씬 더 많이 급등한 이런 상황인데 네. 왜 그러느냐? 첫 번째가 미국의 경기입니다. 우리는 경기가 나쁘지만 미국은 그래도 펀더멘탈이 되면서 우리만큼 광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나빠졌더라도 더 나빠지진 않았다는 점 네. 하나. 그리고 제가 앞서 이런 종목도 플랫폼에서 주가를 설명할 때 성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지금은 실적이 안 나와도 이거 잘 되면 좋을 거야라는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네.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쪽은 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아하.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시간에도 설명했던 챗 GPT로 대변되는 생성형 AI, 아하. 뭐 바드 이런 것들을 출시하면서 자 지금 당장은 돈을 못 벌어도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거 돈 벌겠네. 그러니까 이런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미국의 플랫폼 기업 주식과 우리나라의 플랫폼 기업 주식이 이렇게 네. 성격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불과 1년 전만 해도 효자 탑 10 안에 들었던 그 네이버와 카카오 관련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검색 점유율 같은 것도 보면 네. 많이 좀 우리나라 네이버 이런 거 떨어졌나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네. 검색 점유율 차원에서 좀 함께 보도록 네. 하면은요. 이것은 향후 광고라든가 기타 컨텐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 같은데 네. 뭐 네이버가 78.9, 뭐 다음 구글 이런 순이었습니다. 이게 2017년이었죠. 이로부터 5년이 흐른 시점을 보니까 네이버도 오히려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고 네. 다음도 줄어들고 있고 문제가 구글입니다. 와, 구글 같은 경우에 빠른 약진을 하고 있죠. 그렇게 많이 뛰었어요. 예, 특히 구글 검색 엔진은 우리 사회 MZ 세대들이 이제 아. 또 많이 선호를 하게 되면서 네. 이런 입지를 차지하게 됐고요. 이렇게 되니까 음. 여기 점유율로 시작되는 연관된 사업까지도 이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렇게 산업이 쭉 돌아가는 걸 더 지켜보면 이제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한 가지 더 이슈를 짚어보면 이제 네이버, 카카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쇼핑할 때도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유튜브, 동영상 보는 그 플랫폼 유튜브가 쇼핑에도 진출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점유율을 확인해 보셨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의 라이브 커머스, 뭐 온라인 쇼핑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네. 라이브 커머스의 최강자였었는데 최근 이 시장에 구글이 뛰어든 겁니다. 구글이 쇼핑을 한다고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최초로 구글이 라이브 커머스에 이제 뛰어든다고 하는 것이죠. 네. 이것은 뭐에 비교를 하느냐? 앞서 말한 것처럼 구글의 점유율이 올라갔잖아요. 여기에서 굉장히 이제 구글이 힘을 받게 된 것이었었는데 네. 이렇게 되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뭐 아직은 위협할 정도는 아니고 아직은 네이버의 라이브 커머스가 튼튼하다 하더라도 굉장한 경쟁자가 뛰어든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향후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아마 이 보시는 분들 중에도 네이버, 카카오 이게 주식 갖고는 있는데 이거 언제 털어버려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네. 이게 어쨌든 위기 극복을 해서 좀 뛰어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구조조정 뭐 이런 거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앞서도 이제 모두에 이야기했지만 네이버, 카카오 모두 사업 구조 조정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뭐 사업적으로 먼저 보면은 네이버의 네이버 영화 하고 백신 쓰시는 분들은 이제 그 알람이 계속 뜰 겁니다. 아. 이제 네이버 백신 서비스 종료합니다. 종료한다. 뭐하고 뭐 보험 팔았다 이런 것도 과거에는 강점이었다면 이제 없어지고 예.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력에 대한 이제 보수적인 운용, 재배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아, 그러니까 뭔가 움직임을 하고 있다. 점프업을 하기 위해서. 네. 그 앞으로 조금 뭐 성장 동력이 뭐가 될까? 네. 뭐가 될까요? 뭐 남은 게 있어야지 우리가 또 계속 뭐 주식을 투자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브 커머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네이버, 카카오 모두 성장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네. 앞서 주가라는 것은 미래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 네카오 역시도 생성형 AI를 이제 준비하면서 나아가려고 하고 있고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SM 엔터테인먼트를 뭐 인수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컨텐츠 쪽에 힘을 실겠다 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북미 시장에서 이 미국 사람들도 웹툰, 그러니까 이런 온라인 만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고 하니까 네.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웹툰 비즈니스를 뭐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신성장 동력을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전에 저는 이제 그 네이버 클로버 뭐 이런 인공지능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자동형, 응답형 스피커 서비스 이런 거 좀 이용했었는데 뭐 그런 것도 아까 AI 이런 거 강화한다고 하니까 네. 뭐 좀 더 개발하고 하면 좀 기대를 해볼 만 하겠네요. 예. 자, 7월 들어서 근데 좀 이 두 회사 네이버, 카카오가 조금 주가가 오른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럼 앞으로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예. 지켜봐야 될까요? 주가라는 것이 우리는 시세를 노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나오는 것은 아직까지 상승 추세, 시세를 냈다라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뭘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이런 회사, 네이버, 카카오 같은 회사들은 앞서 실적을 얻는 것은 뭐라고 했죠? 광고입니다. 광고는 결국 경기와 민감하게 되는 거고요. 경기와 민감하려면 높은 금리, 높은 물가는 이들 기업에는 악재죠. 네.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는지 금리가 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이게 네. 이제 실적 차원에서는 누가 뭐래도 투자의 급선무고요. 두 번째는 이들 회사는 또 하나 주가를 설명하는 게 성장성, 미래에 대한 희망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 출시된다라고 하는 우리 한국식 챗 GPT입니다. 네. 생성형 AI에 대한
비전 같은 것들, 성능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실은 지금 SM 엔터테인먼트 관련한 좀 잡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걸 넘어가게 될 경우에 과연 그런 컨텐츠 사업이 어떻게 쭉쭉 뻗어나가는지 네. 이런 것들을 함께 분석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인원도 감축하고 아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영화 같은 서비스 중단하고 네. 그러니까 돈 안 되는 건 쳐내고 그다음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인원이나 뭐 이런 거는 많이 좀 감축하고 그렇죠. 그러면 보수적 운영. 네. 숫자적으로도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도 좀 뭐 내년쯤에는 개선될 수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직까지 실적의 바닥이 어디까지냐를 말하기는 좀 섣부르고요. 네. 이제 곧 2분기 실적이 발표될 겁니다. 예. 그때 향후 2분기뿐만이 아니라 3분기에 대한 전망을 함께 확인해 보는 이제 그것이 현재 잠깐 올랐던 이 주가가 뭐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시세를 탔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사실 워낙 아까 탑10 안에 들었던 1년 전만 해도 네. 그런 주식이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오늘 산업계 이야기 그리고 주가 전망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촌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월드클래스입니다. 분주한 아침, 모닝커피 한 잔의 여유, 놓칠 수 없는 즐거움이죠. 중국에 아주 특이한 콘셉트로 화제를 모은 카페가 있습니다. 함께 가볼까요? 카페에 가려고 길을 나선 사람들. 그런데 복장을 보니 카페가 아니라 산행을 하러 가는 것 같죠? 길도 산길이에요. 목적지가 바로 산꼭대기에 있는 절벽 카페이기 때문인데요. 중국 구이저우성 리보현에 있는 카페입니다. 여기서 커피를 마시려면 산림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이렇게 전문 장비를 착용한 뒤 절벽을 타고 1시간 반 동안 원시림을 이동해야 하는데요. 약 70층 높이의 산을 오르고 나면 또 20m 길이의 밧줄 사다리를 타야 절경을 바라보면서 비로소 커피 한 잔을 음미할 수 있습니다. 커피값은 우리 돈으로 7만 원 정도, 값이 꽤 되죠. 보호장비 대여료와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고를 막기 위해서 체중이 100kg이 넘는 사람은 카페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야 엄두도 내지 못할 것 같은데 상크리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가보고 싶으신가요? 특별한 체험과 인증 사진을 원하는 중국 MZ세대 사이에서는 인기가 뜨겁다고 하네요. 이번엔 아르헨티나로 가보시죠. 아마추어 축구 경기가 한창인데 그런데 난데없이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축구장인지 격투기장인지 모르겠어요. 윌리엄스 알렉산더 타폰 선수가 심판을 폭행한 건데요. 경기 초반부터 심판이 상대팀 반칙을 노골적으로 모르는 척해서 순간 감정이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주말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선수의 폭행 장면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대중의 공분을 샀고요. 이후 이 선수는 살인미수죄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18일 갑자기 이 선수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집 근처 역 부근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건데요. 아르헨티나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모든 정황을 봤을 때 타살은 아니라고 밝혔는데 다만 아직 사용된 총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였던 심판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며 간접적으로 협박하고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문 손잡이를 잡는데 갑자기 옆쪽 유리문이 산산조각 납니다. 남은 문마저 쓰러지면서 실내에 있던 여성을 덮쳤는데요. 중국 광저우의 한 진료소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당시 할머니는 그저 안으로 들어가려고 문 손잡이에 손을 댔을 뿐이었는데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사고로 의료진 1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문에 흔히 쓰는 강화 유리가 제작 과정에서 불순물이 들어가면 내부가 불안정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터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유리문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하게 접하는 물체잖아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이런 기분 내게 들려오는
네, 상클 라이프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엔 주말에 볼만한 영화 저희가 엄선해서 추천해드리는데요. 네. 베테랑 영화 저널리스트 박혜은 더 스크린 편집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세 편의 작품 가지고 오셨죠? 네. 첫 번째 뭔가요? 첫 번째 작품은 어린 시절에 지금은 만나지 않는 어떤 친구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두 분 혹시 기억에 남는 어린 시절 장난감 있으신가요? 아, 저는 소꿉놀이하고 병원놀이를 좋아해서 이렇게 그 모형 채소 야채 같은 거 자르는 거. 지금도 있어요, 그거는. 저 그런 게 기억에 많이 나요. 저는 블록 장난. 아, 블록 장난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올해로 무려 64살 된 장난감의 이야기예요. 단순히 장난감을 넘어서 시대의 아이콘이 된 바비, 바비 인형을 소재로 만든 영화입니다. 함께 만나보실게요. 네. Hi, Barbie. Hi, Ken. When my world changed. Cold shower, falling off my roof, and my heels are on the ground. What do I have to do? You have to go to the real world. You can go back to your regular life, or you can know the truth about the universe. The choice is now yours. The first one, the high heel. You have to want to know, okay? Do it again. 오, 오케이. 또 이러게. 이 장난감 바비 인형을 실사판 영화로 만든 것 같은데 네. 어떤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전 세계에 10억 개가 팔린 인형이라고 해요. 네. 이 바비 인형을 가지고 그레타 거윅 감독이 이들의 이야기를 현실 세계와 인형 세계를 엮는 일종의 새로운 우화로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 바비랜드 보시는 것처럼 인형의 집으로 되어 있는 저 바비랜드에서 살아가던 바비에게 어느 날부터 좀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말씀드린 것처럼 발바닥도 평평해지고 평소에 그가 인형으로 살았던 모든 일상이 깨지게 되는 거죠. 알고 봤더니 현실 세계와 이 바비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그 포털에 어떤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을 막기 위해서 현실 세계로 가서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모험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혼자 가려고 했는데 바비의 남자 켄이 그녀의 여행에 함께 동행하게 되면서 현실 세계로 넘어오고요. 바비 월드에서는 절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이제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면서 바비가 자신의 정체성을 조금씩 찾아가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마고로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 어떤 정형화된 박스 안에 있는 바비가 현실의 여성을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고 굉장히 사회적이고 유머러스하다 이런 얘기인데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약간 풍자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영상미가 이게 실화로 만드는 거니까 그 인형 세상을 정말 그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판타지 영화 속의 배경을 그 세계관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그 주인공 배우 그 마고로비 네. 말고도 저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바비인 건가요? 맞습니다. 서로 모두 다 바비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바비 모델들이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이 나왔었잖아요. 예. 그 모델들을 모두 다 캐릭터화한 건데요. 주인공인 마고로비가 연기한 그 바비는 전형적인 바비예요. 그러니까 64년 전에 처음 만들어진 가장 전형적인 바비이고 그 이외에 뭐 대통령 바비, 우주사 바비, 임신한 바비, 의사 바비, 대복한 바비, 오만 바비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비의 남자친구 켄도 함께 등장을 하게 되죠. 바비니까 바비한테 바비 지금 바비 잘 넘어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럼 모든 바비들이 한꺼번에 대답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서로 자기만 알아들어요. 자기의 바비 이름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바비들. 특히 실제로 영화 이외에 실제로 마트에서에서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단종된 바비 모델들을 캐릭터로도 만나보실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 바비 인형 수집하거나 너무 좋아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등장하는 바비들만 봐도 너무너무 재밌어 할
것 같아요. 나 저거 있었는데, 너 어릴 때 저거 있었는데 이렇게 네. 보는 재미는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네. 너무 신기할 것 같고, 근데 이 현실 속으로 여행을 떠났던 바비인데 실제 현실에서 우리나라에 방문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왔었어요. 맞습니다. 정말 바비의 현신이다라고 얘기했던 마고 로비가 최초로 한국을 찾아서 관객 여러분들을 직접 만났었어요. 네. 예. 이 영화의 제작자이기도 한 이 마고 로비가요. 그야말로 완벽한 바비 인형의 모습으로 한국을 찾았죠. 이번 그 행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프리미어 행사에서 마고 로비가 입었던 의상들은 실제로 바비의 의상을 인간 체형에 맞게 만든 옷들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아시아에선 유일하게 한국을 방문했고요. 마고 로비 한국 관객들 만나면서 봉준호 감독 영화 너무 좋아한다. 박찬욱 감독 올드보이 팬이다. 정말 한국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를 유일하게 방문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남자 주인공 켄 잠깐 나왔잖아요. 네. 라이언 고슬링. 고슬링 이분은 이제 그 라라랜드 그렇죠. 거기서 이제 아주 인상 깊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수에 찬 네. 사랑에 빠진 남성의 모습으로 기억하실 텐데 네네. 이번 영화에서는 가장 완벽한 켄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이 그레타 거윅 감독이 캐스팅 제안을 했을 때 바로 단박에 당신의 켄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야. 라고 하면서 캐스팅에 응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라이언 고슬링이 연기한 이 켄이라는 캐릭터는 어떻게 보면 바비의 남자친구 말고는 다른 일이 딱히 없는 바비 세상 속에서 살다가 이제 현실 세상에서 조금 잘못된 남성의 롤을 잘못 받아들이고 그걸 다시 바비 세상에 뿌려놓는 이런 캐릭터인데 결국은 각자 자신의 캐릭터, 자신의 그 삶을 찾아가는 이런 인물로 나오고요. 네. 되게 매력적이었던 게 라이언 고슬링한테 이 세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라고 어떤 사람이 질문했더니 네. 캔스플레인은 하지 않겠다. 이 영화는 바비의 영화다라고 이야기해서 그야말로 영화에 빠져든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인생 캐릭터 만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텔의 이 공동 제작자인 루스 앤들러가 이번 영화에도 굉장히 비중 있는 캐릭터로 등장을 해서 이 마고 로비가 연기한 바비에게 너의 길을 찾아가라고 이야기해주는 어른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게 너무 알록달록하고 또 등장인물들도 멋져서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네. 또 나름의 의미도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밥이 잘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만나볼 작품 소개해 주세요. 네, 어제 개봉한 영화예요. 더 선이라는 이름의 영화인데요. 이 작품도 영상으로 먼저 함께 만나보실게요. 네. Nicholas hasn't been to school in almost a month. I wanted to talk to you. I've tried to be there for you. I've tried to give you strength. You think you can just live your life doing whatever you feel like? I don't know what's happening to me. 더 선, 그러니까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선이.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더 선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2021년에 아카데미에서 이관왕 수상했던 더 파더라는 작품 기억하실 거예요. 안소니 호킨스가 주연을 맡았던 작품인데 그 작품을 만들었던 플로리안 젤러 감독의 가족 3부작 중에 더 파더에 이은 더 선이라는 작품이에요. 예. 제목은 아들이라는 제목이지만 내용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굉장히 성공한 변호사 휴잭맨이 연기한 캐릭터인데요. 이 변호사 피터가 사실은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가정사적으로는 좀 실패가 있었어요. 한 번의 이혼을 겪었고 그리고 지금은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아내에게서 아들을 맡아달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17살 된 아들이 어느 날부터 너무 무섭다라는 엄마 이야기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아들이 겪는 우울증을 가장 곁에서 지켜보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휴잭맨 배우 영상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영원한 울버린 야수 그쵸. 같은 이미지. 긴 손톱.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딱 수트 차려입은 성공한 변호사이자 아빠로 나오는군요. 맞습니다. 이 작품에서 휴잭맨은 사실 감독님에게 먼저 자신이 연락해서
꼭 한 번만 캐스팅 해주면 내가 인생 연기하고 정말요? 싶다라고 얘기해서 이 작품은 캐스팅됐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보여줬던 어떤 울버린의 액션 히어로 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야말로 현실에 발 붙이고 사는 이 시대의 아버지의 굉장히 깊은 감정을 보여줍니다. 네. 정말 이 무책임한 아버지 때문에 짧은 인생을 우울로 보내야 되는 아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괴로워하는 이 아버지. 이 아버지는 도대체 어떠한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할까? 자신이 이미 망쳐버린 아들의 인생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이것을 돌려놓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아버지거든요. 휴잭맨의 인생 연기라는 평가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뿐만 아니라 뭐 로라 던이나 안소니 호킨스 같은 이 배우들도 함께 나와서 그야말로 배우들의 무게감이 굉장히 영화를 사로잡는 그런 작품입니다. 가족이 함께 봐도 아주 좋을 것 같은 영화예요. 네, 맞습니다. 아까 이제 그 더 파더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번 영화가 감독이 가족을 중심으로 3개의 시리즈를 이제 만드는데 그 가운데 2번째 시리즈인 거죠. 네, 마지막 영화는 더 마더가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더 파더, 더 선, 그다음에 더 마더까지. 네, 그 현대 사회의 가족에 대한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감독의 3부작으로 만나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파더 같은 경우에는 안토니 호킨스가 정말 궁극의 연기를 보여줬던 작품인데 그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린 아버지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됐을 때 그 세상이 얼마나 단절되어 있고 섬뜩하고 공포스럽고 무서운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공감하게 만들었거든요. 네. 이번에 더 선 같은 경우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모두 다 공감하게 만드는 작품이고요. 네. 그러니 더 마던 또 어떤 영화가 나올지 너무 궁금합니다. 특히 더 선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벤스 국제영화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10분 넘게 기립박수를 받은 작품이라서 가족들이 한번 같이 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독님이 원래 희곡을 쓰시거든요. 그 희곡을 무대에서도 올리고 영화로도 만드는데 이 작품도 자신의 경험을 또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휴잭맨의 연기 변신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작품 등골을 아주 서늘하게 만들어줄 공포 영화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여름이잖아요. 네네. 네, 아주 유구한 역사를 가진 공포 영화인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실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라실 수 있으니까 네.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영상 함께 봐주시죠. 알겠습니다. 무서워요. My brain just been foggy past few years. All I ever wanted was to be a good dad. Dalton. But been foggy. I'm gonna need you to remain still. Hello? Hello? 아침부터 저 죄송합니다. 건강검진 곧 예약했는데 잠시 미루겠습니다. 네, MRI에 대한 폭풍이 있다는 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네, 작품이요. 어제 개봉한 인시디어스 빨간 집이라는 작품이에요. 네. 인시디어스 시리즈 공포 영화 팬들이라면 굉장히 좋아하시는 오랜 역사를 가진 작품인데 네. 이 시리즈의 5번째 영화고요. 이야기상으로는 2번째 영화의 다음을 이어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빨간 문 너머로 악령들이 존재하는 더 먼 곳을 다녀온 이 부자, 이제는 기억을 봉인하고 평온한 세계를 살고 있었는데 다시 그 문이 열리면서 악령이 봉인이 풀리고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열리지 마오 그 문. 맞습니다. 이게 공포 영화 마니아들한테는 진짜 오랜만에 더위를 식혀줄 만한 그런 영화인데 정통 호러라고 좀 봐도 될까요? 예,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네. 정확히 기대하는 순간에 정확히 깜짝 놀라는 그 영상, 쾌감을 즐기실 수가 있고요. 네. 또 오랜 팬들이라면 굉장히 반가워할 게 이 인시디어스 시리즈 포스터 보시면 되게 무표정한 소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소년이 이 시리즈를 이어왔는데 그 소년이 자라서 이제는 대학생이 돼서 이 영화에 같이 출연을 합니다. 대학생으로 돌아온 시리즈가 오래되면 될수록 공포도 좀 점점 더 묵은 맛이 나면서 깊은 공포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늘 각오하고 보는데도 공포 영화는 무섭습니다. 유독 하은 씨가 공포 영화를 못 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더위를 조금 식혀줄 만한 그런 영화까지 지금까지 박혜은 더 스크린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상암동 클래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토요일에 다시 장맛비가 오기 전까지는 무더위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니까 건강 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상클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